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하고 이제 네. 자연실업률과 실업률 상황을 놓고 예. 일단은 현재의 금리 인플레를 동시에 복합화해서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을 해보면 네. 대략적으로 기준금리가 6%,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6%대 가도 전혀 이상함이 없습니다. 박사님, 그 연초에 사실 제롬 파월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생각하면 지금 FOMC가 끝나는데 4번 연속으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는 게, 와,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11월 FOMC가 끝났어요. 어떻게 하세요? 총평 좀 해주세요. 일단은 페드 자체가 네. 저는 핵심이 되는 사안이 앞으로 이 정도 금리 수준으로 4% 금리 수준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고 있다.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는 거군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기간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 초에도 있었고 올 초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경기를 위축시켜서라도 고인플레이션이 에너지에서 촉발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침체 감내하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멘트에서는 사실 네. 러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성명서에 들어갔고 동시에 이런 금리 인상으로 유가를 잡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걸 용인했어요? 네. 즉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은 페드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네. 언젠가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잭슨홀 미팅 이전에도 사실은 거론됐던 바이고 네. 그것을 동시에 지금 인용을 했지만 그것이 피봇이라든지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의 전환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작고 네. 오히려 경제는 노동시장 위주로 굉장히 강하다. 갑자기 전환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인플레가 꺾이는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제 유가를 잡기에는 좀 힘들다. 예.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은 페드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페드가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네. 혹여나 12월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12월 금리 인상 50bp 정도 하고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당연히 5%로 내년도에 갈 겁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죠. 드렸는데 지금 현 상황의 수준과 속도를 본다면 잠시 50pp로 잠깐 속도를 줄이는 건 의미가 크게 없다. 터미널 레이트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연준 의사분들도 네. 마찬가지고 파월 의장께서도 내년도에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가이드가 없다는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본인들도. 네. 그러니까 뭐 멈출 수도 없고 뭐 이전에 전임자들이 했던 조금 좋아진다고 낮췄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가던 길을 일단 계속 간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11월 FOMC에도 보면 속도 조절 얘기는 사실 초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뒤에 발언들이 세게 나오면서 이번에 올리게 되는 금리의 상단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결국 5%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이 박사님 지난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시장에서는 4% 중후반 얘기하지만 5% 넘을 거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하고 이제 네. 자연실업률과 실업률 상황을 놓고 예. 일단은 현재의 금리 인플레를 동시에 복합화해서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기준금리가 6%,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6%대 가도 전혀 이상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는 이번 11월 FOMC에서 정작 중요한 QT, 자산을 어떻게 축소할지 그냥 예정대로 합니다. 근데 예정대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아, QT 못하고 있어요? 네, MBS를 지금 매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즉슨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갖다가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인데 MBS 대부분이 2024년도에 지금 만기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기 전에 매도를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즉슨 그럼 모기지 금리가 아직 지금도 7%인데 이게 더 급등할까봐 못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거는 결국 주택시장이 냉각될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QT를 가속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예. 두 번째는 중립금리가, 우리가 중립금리라 함은 경제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자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네. 즉, 그게 이제 2.5%로 책정이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물가도 높고 금리를 높이면서 이 중립금리도 올라갈 여지, 추정치 자체가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 핵심 두 얘기는 다 빠졌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으니까 네. 기준을 제시를 못하는 거군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리를 높이고 있으나, 그래서 인플레를 잡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똑같이 표출을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아직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 경기를 추락은 안 시키겠다라는 부분을 놓지 않고 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경착륙을 용인한다는 발음으로 11월 FOMC 그렇게 좀 선회한 거 아니에요? 더? 아닙니다. 아닌가요? 연착륙 정도는 받아들이겠으나, 네. 경착륙까지 감내하고서 이 물가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 연착륙의 길이 되게 좁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경기 침체도 그전에는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걸로 봤다가 그것도 감안하면서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건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게 우리가 벤 버냉키 시절에도 그렇고 옐런 의장, 네. 페드 의장을 하실 때도 그렇고 모든 페드의 목표 자체는 네. 경기가 되살아난,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안 좋았다가 경기가 되살아난 상황에서는 네. 가장 일차적인 목표가 자산을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늘린다는 연준의 것은 자산. 맞습니다. 예. 페드의 자산을 늘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굉장히 연준이 많이 갖게 되는 케이스고 네. 이것에 대해서도 예전에 옐런 의장 그리고 벤 버냉키 의장도 마찬가지로 재무부와 그러면은 페드 연준이 독립성 자체가 그러니까 저해가 될 수 있다. 서로 같은 리스크를 떠안을 수가 있다. 국채 리스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정상화, 통화정책 긴축, 정상화 시점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QT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속도에 맞춰서 시장 반응을 보고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근데 지금 QT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금리는 조금 점진적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QT를 통해서 그걸 시중에 통화를 잡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시중에 예전과 다른 긴축의 방식이 뭐냐면 과거에 잭슨 홀미트 때 폴 볼커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요. 폴 볼커 시대에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네. 자산도 그때는 많이 늘어나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긴급한 회의를 통해서 배픽피 인상도 하기도 하고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 구두적인 발언으로 굉장히 강하게 제어를 하고 근데 지금의 향상을 보면은 물가를 잡겠다고는 하지만 돈은 안 걷어들이고 있고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액션은 시장의 예상에 맞는 정도로는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번에 이제 11월 FOMC 일어나기 전 이제 시행되기 전에 그 약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그러니까 이제 연준 출입 기사 그 기사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물론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걸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마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 인플레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철저한 봉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표면적으로 금리 인상은 하겠으나 풀려있는 돈들과 많은 유동성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금리 수준만 높일 뿐이지 돈을 걷어들이진 않고 있다. 컨트롤 못하는 거네, 제대로 맞습니다. 양쪽으로, 그죠?